내가 뭘 했는지 진짜 모르는 거야? 차갑게 내뱉어진 한마디가 교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복도에 모여든 학생들 사이로 긴장의 공기가 퍼져나갔고 누구 하나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4명의 거구가 1명의 마른 소년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결과는 뻔해 보였습니다. 학교 서열 1위라 불리는 일진과 그 패거리들, 그리고 그 앞에 선 건 안경을 쓴 창백할 정도로 여윈 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30초 후 상황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건 4명의 일진들이었습니다. 신음소리만이 복도에 울려 퍼졌고 유일하게 서 있는 건 그 마른 소년 단 1명이었습니다. 그의 손엔 피 한 방울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주먹을 휘두른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뭐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누군가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며 마치 자신이 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슬픔, 그리고 무언가를 향한 사죄. 그는 쓰러진 상대를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대체 이 마른 소녀는 누구였을까요? 왜 학교 최강의 일진들이 그에게 덤볐던 걸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를 이토록 슬프게 만든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된 날로 마이너스 3월의 차가운 바람이 교문을 스쳐 지나가던 날이었습니다. 이준혁은 전학 첫날 교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새 교복은 어딘가 어색했고 안경 너머로 바라보는 낯선 학교는 거대한 미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 두려워한 건 새로운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그 생각만이 그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준혁은 교실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 햇살이 부서지는 그곳에서 그는 마치 존재를 지우려는 듯 몸을 웅크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역사책 한 권. 그는 그 속에 얼굴을 파묻듯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교실은 왁자지껄해졌습니다. 335 모여 급식실로 향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준혁은 혼자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싸주신 소박한 도시락. 그걸 바라보는 그의 눈에 잠시 온기가 스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교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무리가 들어섰습니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밥을 먹던 학생들의 수저가 멈췄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강태호다. 준혁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아! 낮고 굵은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선 건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큰 거구의 학생이었습니다. 짧게 밀어붙인 머리, 교복 셔츠 단추를 풀어 헤친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차갑고 날카롭고 어딘가 깊은 분노를 품은 눈. 전학생이라며. 태호는 준혁의 책상 위에 손을 탁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도시락 반찬이 흔들렸습니다. 이름이 뭐야? 이준혁입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아니, 평온하려고 애쓰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양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손톱이 살갗을 파고들 만큼. 하지만 그는 그 손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펴냈습니다. 태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했다는 듯 그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올라갔습니다. 이준혁? 그래, 맞네.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준혁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채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선배, 저한테 무슨 일이시죠? 선배, 태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옆에 선 부하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동갑인데 뭔 선배야? 그냥 나랑 친하게 지내자고. 그 말과는 정반대로 태호는 준혁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가볍게.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준혁의 상체가 흔들렸지만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반응이 없네. 태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재미있다는 듯 혹은 불쾌하다는 듯. 보통 여기서 벌벌 떨던데 넌 좀 다르나 보네.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호의 눈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 속에서 태호는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을 읽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책감, 슬픔? 뭐야, 그 눈은. 태호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서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재미있겠네. 앞으로 자주 보자, 이준혁. 그 이름을 부르는 태호의 목소리에는 기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무언가를 기다려왔다는 듯한. 태호 일행이 사라지고 교실에 한숨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 준혁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너 큰일 났다. 강태호가 눈독 들인 거잖아. 그 새끼 이전 학교에서 애 2명 전학 보냈대. 준혁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2 소년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자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그의 눈에 얇은 눈물막이 맺혔습니다. 그는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준혁의 그림자는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죄책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과거. 그 무게가 18소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자신을 찾아온 그 소년이 그 차가운 눈빛을 가진 태호가 누구인지를. 모든 비극은 이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의 일상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교문 앞에는 태호의 부하 중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담배 심부름이었습니다. 학교 뒷골목 구멍가게까지 뛰어가 담배를 사오고 거스름 돈은 당연히 뺏겼습니다. 그 다음엔 아침밥이었습니다. 태호가 좋아하는 편의점 삼각김밥과 우유. 매일 같은 메뉴를 준혁의 돈으로 사와야 했습니다. 그래도 준혁은 참았습니다. 수업 시간 그의 자리 위로 종이 뭉치가 날아왔습니다. 펼쳐보니 수학 문제집이었습니다. 빈칸 투성이의 문제집 위에 휘갈긴 글씨. 내일까지. 틀리면 넌 죽어. 준혁은 그날 밤 새벽 3시까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신의 숙제는 손도 대지 못한 채 어머니가 문틈으로 걱정스레 들여다보았지만 그는 괜찮다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부가 재밌어서 그래요, 엄마. 그 말이 얼마나 큰 거짓말인지 어머니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점심시간 태호가 직접 준혁의 교실로 찾아왔습니다. 교실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굳어졌고
학생들은 눈치를 보며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남은 건 준혁과 태호, 그리고 3명의 부하들 뿐이었습니다. 야, 숙제 가져왔어? 준혁은 묵묵히 가방에서 문제집을 꺼내 건넸습니다. 태호가 휙휙 넘겨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법이네. 역시 전교 1등은 다르긴 하다. 부하 하나가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형, 걔 완전 노예 아니야? 시키는 거 다 하네. 그 순간 태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형이라는 단어에 반응한 것인지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 동요는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노예? 아니지. 태호가 천천히 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올리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얘는 그냥 빚을 갚고 있는 거야. 빚이요? 무슨 빚인데요, 형? 닥쳐. 태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부하들이 움찔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태호의 얼굴에 스친 감정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상처였습니다. 깊고 오래된. 너희는 몰라도 돼. 태호는 준혁을 밀쳐내듯 손을 거두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기 직전 그가 중얼거린 말이 준혁의 귀에 희미하게 닿았습니다. 우리 형은 내 때문에. 그 말끝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형? 누구의 형? 설마. 아니야. 아닐 거야. 준혁은 고개를 저으며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축구를 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준혁은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운동을 피하는 건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몸을 쓰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그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몸에 새겨진 것들이 튀어나올까봐. 공이 갑자기 그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반사적으로 몸이 움직였습니다. 고개를 옆으로 틀어 피하고 한 발 물러서며 중심을 잡는 동작. 너무나 자연스러운 하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움직임. 공을 찬 학생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야, 너 지금 완전 잘 피했는데? 준혁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어. 하지만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위험했어. 조심해야 해. 절대 들키면 안 돼. 그는 다시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손, 아버지에게 배운 기술, 6살부터 몸에 새겨진 모든 것들. 하지만 그 손으로 친구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다시는 안 써. 준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펴냈습니다. 그의 눈에 고인 슬픔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준혁은 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밥상 위에 올라온 소박한 저녁, 된장찌개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 어머니의 얼굴에는 언제나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준혁아, 요즘 학교 어때? 괜찮아요. 친구들은 좀 사귀었어? 네. 좋은 애들이에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힘든 삶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경호원 일로 집에 거의 못 들어오고 할아버지는 시골 도장에서 혼자 지내십니다. 어머니마저 무너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저 밥 먹고 공부 좀 더 할게요. 그래, 무리하지 마. 준혁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왜 하필 그 학교였을까? 왜 하필 태호였을까? 우연치고는 너무 잔인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 별 하나 없는 어두운 하늘이 그의 마음 같았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지옥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준혁의 삶은 이제 완전히 태호의 그림자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준혁이 교실에 들어서자 바닥에 무언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책들이었습니다. 수학 교과서, 영어 참고서, 그리고 아끼던 역사책까지 모두 찢기고 구겨진 채 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교실 한 구석에서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표정 봐. 완전 멍청이 됐네. 준혁은 말없이 무릎을 꿇고 책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찢어진 페이지를 맞춰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특히 역사책은 할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책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들지 않았습니다. 뭐야, 반응이 없네. 재미없어. 부하들이 혀를 차며 교실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준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학생들은 눈치를 보며 못 본 척했습니다.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책과 주저앉은 준혁을 본 선생님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시선을 피하며 교탁으로 향했습니다. 다들 자리에 앉아. 조회 시작한다. 준혁은 선생님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거기엔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 복도에서 2명의 학생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선생님들도 강태호 못 건드려? 당연하지. 그 새끼 이전 학교에서 선생님까지 협박했대. 증거도 없이 무고죄로 뒤집어 씌울 뻔했다나. 헐, 진짜? 미쳤네. 그래서 다들 눈 감고 있는 거야. 걸리면 답 없어. 준혁은 멈춰서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래서였군요.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지, 왜 모두가 외면하는지. 이 학교에서 태호는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태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손을 내밀었습니다. 돈. 얼마요? 있는 거 다. 준혁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한 달 용돈으로 주신 돈. 그 안에는 5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호는 지갑째 빼앗더니 안을 확인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다야? 니네 집 가난해? 뭐 됐어. 이거라도 받지. 태호는 지갑을 다시 던졌습니다. 텅 빈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준혁은 그걸 줍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왜? 열받아? 태호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때리고 싶어? 그의 얼굴이 준혁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준혁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돋아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금 손을 뻗으면 이 상황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배운 그 기술이라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힘이라면. 하지만 또 그럴 순 없어. 그 말이 무의식 중에 새어나왔습니다. 너무 작아서 태호는 듣지 못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그날, 무릎에 감긴 붕대, 그리고 다시는 달릴 수 없다는 의사의 선고를 들었을 때 무너지던 민재의 눈빛. 그 눈빛이 아직도 준혁을 괴롭혔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주먹을 폈습니다. 떨리는 손을, 그리고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에 태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승리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분노였습니다. 왜인지 모를 분노. 죄송하다고? 겨우 그걸로 될 것 같아? 태호가 준혁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옷이 구겨지며 단추가 뜯겼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야, 제발 좀 때려봐. 한 대라도 쳐보라고.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왜 안 때리는데? 왜 가만히 있어? 왜 그렇게 약한 척 하는 건데? 준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태호의 눈 속에서 무언가 익숙한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분노 뒤에 숨겨진 상처, 증오 밑에 잠긴 슬픔, 마치 자신의 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금방 표정을 지우고 준혁을 밀쳐냈습니다. 됐어. 지겨워. 그는 돌아서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다음엔 진짜로 끝내버린다. 각오해. 일진 패거리가 사라진 후 준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뜯긴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태호가 원하는 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폭발하기를, 반격하기를. 왜 그러는 거지?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선명해지는 예감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 태호와 자신 사이에 뭔가가 있다는 것. 그날 밤 준혁은 꿈을 꿨습니다. 중학교 운동장, 햇살 아래 달리는 민재, 그리고 장난치다 내뻗은 자신의 손. 민재가 넘어지고 비명이 울려 퍼지고 다리가 안 움직여. 준혁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깜깜했습니다. 새벽 3시, 그는 무릎을 끌어안고 이불 속에 웅크렸습니다. 민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참회, 아무도 모르는 고통, 그리고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태호 역시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같은 달, 같은 밤. 두 소녀는 각자의 어둠 속에서 같은 이름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민재. 운명은 이미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어쩌면 하늘은 곧 닥칠 폭풍을 알고 일부러 고요함을 보여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점심시간 준혁은 평소처럼 도서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펼쳐놓고 있었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는 탓이었습니다.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야, 이준혁? 익숙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자 태호가 서가 사이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부하들 없이. 그건 처음이었습니다. 잠깐 나와.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책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학교 뒤편 인적 드문 창고 앞에 섰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지만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 뭐하는 집안이야?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평범한 집안이에요. 아버지는 회사 다니시고 어머니는. 거짓말. 태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네 아버지 경호원이지? 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네 할아버지 특전사 출신 무술도장 관장이고. 태호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 비뚤어진 웃음이 번졌습니다. 넌 그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무술을 배웠어. 맞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거지? 누가 그런 얘기를, 누가 했냐고? 태호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건 차갑고 깊은 분노였습니다. 우리 형이 했어. 형? 그 단어가 준혁의 뇌리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너 이민재 알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재, 형이 우리 형이야. 준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놀랐어? 태호가 준혁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우리 형은 내 때문에 평생 못 뛰게 됐어. 육상 선수였는데, 올림픽이 꿈이었는데, 너 하나 때문에 다 끝났어. 태호, 난, 닥쳐. 태호의 고함이 창고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형은 매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그거 보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우는지 알아? 아버지는 술만 마시고.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너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잖아. 전학 와서 공부하고 웃고 숨 쉬고 마치 아무 잘못도 없다는 것처럼. 미안해. 준혁의 입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미안해. 하루도 안 잊은 적이 없어. 민재한테, 너희 가족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미안하면 다야. 태호가 준혁을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등이 콘크리트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사과받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야. 난 내가. 태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준혁의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가죽 밴드가 달아있는, 하지만 소중하게 관리된 시계. 그건 뭐야? 이건 이건 안 돼. 이건. 준혁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단호해졌습니다. 이건 돌아가신 할머니 유품이야. 그래서? 태호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우리 형은 꿈을 이뤘어. 할머니 시계가 대수야? 그가 준혁의 손목을 잡고 시계를 풀려 했습니다. 준혁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이것만은 안 돼. 야, 네 엄마 학교 올 때 봤어. 태호의 말에 준혁이 멈췄습니다. 상담하러 왔더라. 늙어 보이던데? 얼굴이 왜 그렇게 초췌해? 아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나 보네. 엄마 얘기는 하지 마. 왜? 기분 나빠? 태호가 준혁의 얼굴 앞으로 손가락을 들이밀었습니다. 그 사람, 네가 뭔 짓 했는지 알아? 네가 남의 인생 망친 거 알면 뭐라 할까? 그래도 착한 아들이라고 할까? 걔도 알아야 하지 않아? 자기 아들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준혁의 눈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였던 죄책감, 슬픔, 체념. 그 모든 것 뒤에서 처음으로 다른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분노. 엄마는 건드리지 마.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태호는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 형한테 줘야겠다. 태호가 다시 준혁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내가 우리 형한테 뭐라도 줘야 하지 않겠어? 빚이 있으니까.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 시계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준혁의 눈동자가 달라졌습니다. 죄책감으로 흐려져 있던 눈, 자책으로 가라앉아 있던 눈, 그 안에서 처음으로 불꽃이 일었습니다. 참아왔습니다. 맞아도 빼앗겨도 모욕당해도 그건 자신이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어머니를, 할머니의 유품을,
내가 뭘 했는지 진짜 모르는 거야? 태호의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준혁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이번만큼은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알아.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 평생 잊은 적 없어. 하지만 그가 태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저항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드디어 보여주려나? 그 말의 의미를 준혁은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소문은 이미 학교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야, 들었어? 강태호가 오늘 그 전학생 끝낸대. 진짜? 드디어? 복도에서 한다더라. 다 보라고.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복도로 모여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부러 피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준혁은 교실에서 나와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담담하고 느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흐려져 있던 눈이 맑아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안개가 거친 것처럼. 복도 끝에 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3명의 부하, 4명이 한 줄로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왔네. 태호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대, 분노, 그리고 어딘가 슬픔 같은 것. 어제 내가 한 말 잊은 거 아니지? 준혁이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약 5걸음. 기억해. 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래, 좋아.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그럼 시작하자. 부하 3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 명은 정면에서, 나머지 둘은 양옆에서 포위하듯 다가왔습니다. 주변의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 휴대전화를 들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일방적인 학살이 될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부하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 순간 준혁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게,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물이 흐르듯 주먹이 빗나갔습니다. 준혁의 얼굴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개를 단 1cm만 틀었을 뿐인데 주먹은 허공을 갈랐습니다. 뭐야? 부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준혁의 손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볍게, 하지만 정확하게. 손목, 팔꿈치, 어깨, 3개의 관절이 순간적으로 꺾이며 제어되었습니다. 흑! 첫 번째 부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과 시간 3초. 두 번째 부하가 달려들었습니다.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태권도 유단자답게 빠르고 강한 중단 돌려차기. 준혁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발차기의 궤적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발이 닿기 전 그의 손이 상대의 지지발을 쳤습니다. 살짝, 하지만 치명적으로. 중심을 잃은 두 번째 부하가 허공에서 회전하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경과 시간 7초. 세 번째 부하가 뒤에서 덤볐습니다. 목을 조르려는 팔이 준혁의 목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준혁의 팔이 상대의 팔 아래로 파고들었습니다. 지렛대의 원리. 자신보다 큰 상대를 가볍게 들어 옆으로 넘겼습니다. 쿵.
세 번째 부하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경과 시간 12초. 복도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숨소리마저 멎은 것 같았습니다. 세 명의 거구가 바닥에 신음하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호흡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손에 피 한 방울 묻지 않았습니다. 주먹 한 번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맞고 비틀고 제압했을 뿐. 뭐야 저게. 누군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확인.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람처럼. 그래. 이거야. 이게 진짜 너지. 태호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눈에 이상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실력으로 우리 형을 망쳤어. 맞지? 준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했어? 가볍게, 쉽게. 형 인생 끝내놓고 이런 표정 지었어? 아니, 그건 닥쳐. 태호가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주먹은 빨랐습니다. 준혁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거리의 싸움으로 단련된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주먹을 손바닥으로 흘려보냈습니다. 두 번째 주먹도 같은 방식으로. 세 번째는 발차기. 그것도 피하며 태호의 등 뒤로 돌아섰습니다. 왜 안 때려? 태호가 소리쳤습니다. 때려. 날 때리라고. 그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엉킨 절규. 형처럼 나도 망쳐봐. 그래야 공평하잖아. 준혁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안 때려. 널 때리지 않을 거야.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형한테 그랬듯이 또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순 없어. 그러고 싶지 않아. 그 말에 태호가 멈췄습니다. 주먹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태호.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진심을 담아. 내 형한테, 너희 가족한테 정말 미안해. 하루도 잊은 적 없어.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태호에 들어올린 주먹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무력감, 미안하면 다야? 그 질문에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같은 질문을 매일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었으니까. 30초? 그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복도에 소란이 잦아든 후 둘은 옥상에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수군거림과 휴대전화 카메라로부터 옥상 문을 열자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 아래 두 소년이 서로를 마주보며 서 있었습니다. 말해.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지친 사람의 목소리,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형한테 들은 적 없어? 형은 네 얘기만 나오면 입을 다물어. 준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교복자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래 묻어둔 기억을 꺼내는 사람의 목소리. 민재랑 나는 친구였어.
진짜 친한 친구. 태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같은 반이었고 매일 같이 다녔어. 민재는 달리기를 좋아했고 나는 그냥 책 읽는 걸 좋아했지. 완전 다른 성격이었는데 왠지 잘 맞았어. 준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세 사라졌습니다. 민재는 내가 무술을 배운다는 걸 알고 있었어. 가끔 도장에 놀러 오기도 했고, 할아버지가 민재 좋아하셨어. 밝은 애라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준혁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날은 체육 시간이었어.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장에서 장난치고 있었어. 민재가 갑자기 등 뒤에서 덤볐거든. 장난으로 놀래켜 주려고. 준혁이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나는 반사적으로 몸이 먼저 움직였어. 배운 대로 등 뒤에서 오는 걸 제압하는 기술이 자동으로 나왔어.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재를 넘겼어. 근데 그때 발이 걸렸고 민재가 이상한 각도로 떨어졌어. 무릎부터. 태호는 숨을 멈춘 채 듣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났어. 뚝 하는 소리. 그리고 민재가 비명을 질렀어. 처음 듣는 비명이었어. 그렇게 무서운 소리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인대가 끊어졌대.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3번이나 했는데도 예전처럼은 못 뛴다고 했어. 의사 선생님이. 선수 생활은 포기하라고.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민재 얼굴 봤을 때 걔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 절망, 완전한 절망.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은 눈이었어. 태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눈빛,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형이 집에서 보여주는 그 눈빛. 매일 병원에 갔어. 사과했어. 무릎 꿇고 빌었어. 그런데 민재는 날 보지도 않았어. 당연하잖아. 자기 꿈을 망친 놈을 어떻게 봐.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로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후로 무술을 놨어. 다시는 안 쓰기로 했어. 누군가를 또 다치게 할까봐. 무서워서.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손이 누군가를 망칠 수 있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 바람이 멎었습니다. 옥상 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을 망친 나쁜 놈. 죄책감도 없이 살아가는 쓰레기.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이 소녀는 자신보다 더 무너져 있었습니다. 전학 온 것도 도망친 거야. 준혁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민재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같은 동네에 있으면 언젠간 마주칠 테니까. 비겁하게 도망쳤어. 근데 여기서 널 만났어. 하늘이 벌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 도망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맞아도 됐어. 괴롭힘 당해도 됐어. 그게 내가 받을 벌이니까. 준혁이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랑 할머니 시계까지 건드렸을 때 참을 수 없었어. 미안해. 결국 또 내 부하들을. 그만. 태호가 손을 들어 준혁의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만해. 태호가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바닥을 짚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네가 이렇게까지. 그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새로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이 안 말해줬어. 친구였다는 것도, 장난이었다는 것도, 그냥 갑자기 덤벼서 다치게 했다고만. 민재가 그렇게 말했어? 응. 그래서 나는 일부러 그런 줄 알았어. 네가 일부러 형을 망쳤다고.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재는 날 미워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그냥 자기 자신이 싫었을 거야. 장난친 게 자기니까. 자기가 먼저 덤벼서 이렇게 됐으니까.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거야?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궜습니다. 옥상에 다시 바람이 불었습니다. 두 소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를 미워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다 피해자였고 두 사람 다 가해자였습니다. 그리고 둘 다 지난 몇 년간 지옥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형을 만나야겠다. 한참 후 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 뭐가 있었는지 형한테 직접 들어봐야겠어.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가도 될까? 태호가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증오가 없었습니다. 응. 그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두 소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옥상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마주할 용기를 가지고 민재의 방 앞에서 준혁의 발이 멈췄습니다. 2층짜리 낡은 주택,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을 지나 좁은 마당을 건너왔습니다. 태호의 집은 생각보다 작고 낡았습니다. 준혁은 그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형, 나야. 태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노크했습니다. 형, 손님 왔어. 나와봐. 한참의 정적 후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준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기억 속의 민재는 햇살처럼 밝았습니다. 운동장을 달리던 모습, 바람을 가르던 모습,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던 모습. 하지만 눈앞의 민재는 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 푹 꺼진 눈, 기억보다 10kg은 빠진 것 같은 마른 몸, 그리고 무엇보다 빛을 잃은 눈동자. 준혁아? 민재의 입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오랜만이야, 민재.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 민재가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 당혹감이 떠올랐습니다. 이야기하러 왔어. 형? 태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짜로.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됐어. 나가. 형? 나가라고. 민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마주하기 싫은 것을 마주해야 하는 두려움. 민재야. 준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망치지 마. 나도 도망치지 않을게. 민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제발, 그날 얘기 한 번만 해줘. 진짜로 뭐가 있었는지. 내가 말 안 해서 태호가 몇 년을 나를 미워하며 살았어. 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형이 나한테 말 안 했잖아. 태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혁이랑 친구였다는 것도, 형이 먼저 장난쳤다는 것도, 그냥 준혁이 갑자기 덤벼서 다치게 했다고만 했잖아. 그래서 나는 그 새끼가 일부러 그런 줄 알았어.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태호, 내가 전학 간 거야? 준혁이 있는 학교로? 응. 복수하려고. 민재가 비틀거리며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미쳤어. 진짜 미쳤어.
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목 놓아 우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민재가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먼저 덤빈 거야. 장난이었어. 준혁이 깜짝 놀랄 줄 알고 뒤에서 안았는데 준혁이 반사적으로 날 넘겼어. 그건 당연한 거야. 뒤에서 갑자기 잡으면 누구든 반응하잖아. 준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근데 내가 중심을 못 잡고 넘어졌어. 땅이 젖어 있었어. 비 온 다음 날이었거든. 미끄러져서 무릎부터. 민재의 울음이 커졌습니다. 그건 사고였어. 준혁이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괜히. 왜 말 안 했어? 태호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 안 하고 혼자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 창피해서.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내가 먼저 덤볐는데 다친 거야. 내 잘못으로 선수 생활 끝난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말해? 부모님한테? 너한테?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준혁이가 매일 병원에 와서 무릎 꿇고 빌었어. 미안하다고. 다 자기 잘못이라고. 걔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민재가 두 손으로 머리를 쥐었습니다. 그게 더 미안해서. 볼 수가 없었어. 걔가 내 대신 죄책감 느끼는 게 너무 싫었어. 그래서 안 만났어. 피했어. 방 안에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준혁은 조용히 민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재야.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먼저 장난친 거 기억해. 근데 그건 상관없어. 준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내가 무술을 배우지 않았으면 반사적으로 그런 기술이 안 나왔을 거야. 그건 사실이야. 준혁아. 하지만 그건 이미 지난 일이야. 준혁이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둘 다 충분히 아팠어. 충분히 괴로웠어. 이제 그만하자. 민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용서해줘? 아무 잘못도 없는데 몇 년을 지옥에서 살게 해서 용서받을 건 나야. 내 꿈을 망쳤으니까. 그건 아니야.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지지 말자. 그냥 다시 시작하자. 할 수 있을까? 민재가 한참을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괴롭힘, 모욕, 돈갈취. 준혁아. 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내가 한 짓은 변명이 안 돼. 정말 미안해. 준혁은 잠시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사과받을게. 대신 우리도 다시 시작하자. 태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진짜? 응. 충분히 서로 힘들었으니까. 방 안에 저녁 햇살이 비껴 들어왔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붉은 빛이 새 소년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오랜 시간 엉켜있던 매듭이 천천히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처가 하루아침에 낫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치유의 첫 발걸음이.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학교는 여전했습니다. 수업종이 울리고 학생들이 복도를 오가고 급식실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더 이상 일진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타이틀을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부하들에게 해산을 선언했고 괴롭히던 후배들에게
하나하나 사과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함정인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진심이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먼저 상담실을 찾아가 그동안의 잘못을 털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정학 처분이 내려졌지만 태호는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한 짓에 비하면 가벼워요. 그가 담임 선생님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이준혁의 일상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교실 맨 뒷자리에만 앉지 않았습니다. 가끔 다른 학생들과 점심을 먹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말수가 적고 조용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그는 민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 낡은 주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역사책 한 권, 민재가 읽고 싶다고 했던 책이었습니다. 왔어? 문을 연 민재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마르고 창백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한 달 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죽은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응, 책 가져왔어. 고마워. 두 사람은 민재의 방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가끔 대화를 나눴고 가끔은 침묵 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요즘 재활 다녀. 민재가 문득 말했습니다. 진짜? 응. 달리기는 못해도 걷는 건 더 나아질 수 있대. 민재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엔 포기했었어. 다시 일어설 생각을 못했어. 근데 너 보니까 생각이 바뀌더라. 나? 응. 너는 그 무거운 짐 지고도 계속 살아왔잖아. 공부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나보다 훨씬 힘들었을 텐데.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든 건 매한가지야. 그래 알아. 근데 중요한 건 포기 안 한 거잖아. 민재가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포기 안 하기로 했어. 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방에서 나오는 것부터. 준혁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잘했어, 민재. 야, 울지 마. 울면 나도 울어. 안 울어. 눈에 뭐가 들어가서. 거짓말 치고는 눈물이 너무 많은데.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편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태호였습니다. 편의점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직 둘 사이에는 무거운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마주치면 눈인사 정도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형 만나고 오는 거야?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요즘 형 얼굴이 좀 밝아졌더라. 밖에도 나가고. 그래. 다행이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호가 뭔가 말하려다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나 다음 달부터 복싱 배운다. 복싱? 응. 이왕 주먹질할 거 제대로 배워보려고. 아마추어 대회 나갈 수 있대. 준혁이 살짝 웃었습니다. 잘 됐네. 잘 맞을 것 같아. 야, 그건 칭찬이야, 놀리는 거야? 칭찬. 태호가 피식 웃었습니다. 어색하지만 처음으로 적이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가봐. 태호가 먼저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발자국 가다가 멈췄습니다. 준혁아. 응? 나중에 시간 되면 밥이나 먹자. 형이랑 셋이서. 준혁은 잠시 말없이 태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태호가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아직 서먹하고, 아직 어색하고,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놓인 골은 하루아침에 메워지지 않으니까. 한 발 한 발 천천히 다가가면 되는 것이니까. 집에 도착한 준혁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문득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시계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정확하게, 묵묵하게 할머니가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준혁아, 시간은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성장하지. 성장한 사람은 어제의 자신이 못했던 일을 할 수 있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준혁아. 저녁 먹자.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혁은 부엌으로 향하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을 것이니까. 마주할 것이니까. 그것이 진짜 강함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 창밖으로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18소년의 길고 긴 밤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계절이, 새로운 이야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